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51차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슬슬 파장 돌립니다. 마지막 5분이 중요하다 보니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든 후 첫 회의라는 측면에서 혹시 연말 정산 사태의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산하라고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었습니다. 역시나 대통령은 모자란 세수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쥐어짜서라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벌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 지갑과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려니 이제는 급기야 지방의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겨놓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또 줄이겠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우리 국민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개혁으로 일어난 보육 대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약속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교육 교부금 비율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수 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 상속 공개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입니다. 기업의 99.8%가 혜택을 받고 5년간 약 2,500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 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 여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사태에 따른 봉급 생활자들의 분노,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 그리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재벌 감세 서민 정책입니다. 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이제 지방에까지 부담을 준다면 국민의 분노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새해 들어 남북 화해 모두가 조성되나 기대했는데 남과 북이 서로 조건 따지고 기싸움을 하면서 1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5년 허송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러다가 박근혜 정부도 그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참으로 우려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도가 된다고 합니다. 형식에 구애하지 말고 만나자, 조건 없이 대화하자, 100번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멋진 구상과 계획이 있으면 또한 뭐합니까? 실질적인 노력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고 무용지물입니다. 분단 70주년인 올해만큼은 남과 북이 자잘한 일로 기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보다 대담해져야 합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협력과 통일 대박의 꿈입니다. 창조경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진정한 창조경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 속에 평화도 있고 경제의 활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만 개선되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시대를 열어가자고 하신 만큼 보다 주도적인 자세와 통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장님들 세 분을 만났습니다. 여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전 국민적 다짐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 개조까지 말씀하셨던 것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 한 사람이 세금 도둑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여당 추천특위 위원들이 이에 동조까지 하면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철수까지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표낸 정홍원 총리의 뜻입니까? 새로 지명된 이완구 총리의 뜻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뜻입니까? 이러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행태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뛰어내렸던 선장과 선원들의 황당한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세월호의 진실 폄훼와 특이활동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주의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2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월 9, 10일 양일간 하고 대법관 청문회는 10일 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새누리당은 총리 청문회를 4일, 5일 날 하고 9일 날 본회의를 열고 10일 날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우리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 첫째는 총리 후보자 검증 기간이 너무 짧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는 총리 후보가 인준이 되든 안 되든 대정부 질의를 물리적으로 바로 시작하기 어렵다. 설유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당 요구가 단철됐습니다. 9일, 10일 날 하고 대정부 질의는 설 이후로 25일 날부터 26일부터 8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은 6분의 청문위원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차남과 본인의 병역 면제 의혹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와 증여, 논문 표절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국민의 눈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아마 청문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2+2 회담에서 여야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개헌에 대한 생각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오스트리아 의원 친선협회장 자격으로 오스트리아에 다녀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헌법 전문가들과 또 오래된 노련한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스트리아가 많은 여야 간의 갈등, 또 좌우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여야가 연정하면서 직선제의 총리와 또 의회를 대표하는 수반이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을 갖추면서 5만 불이 넘는 경제 대국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여러 가지 시산바가 컸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대통령께서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서 선진 국가로 가기 위해서 개헌의 문호를 반드시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서민 정세, 지방 재정 쥐어짜기, 책임 전가 형태가 19세기 말에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서민 정세가 그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담배세 인상, 사상 최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떠넘긴 13원의 세금 폭탄, 연말정산이 바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그리고 싱글세 도입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민 정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대한민국에는 유독 풍족한 곳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천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근 5년간
4.35%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고용 창출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부결된 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 부자 감세를 또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2014년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2013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던 가구의 77.36%가 지난해에도 여전히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007년 조사 당시 전년도에 저소득층이었던 가구가 중산층으로 탈출한 비율은 32.36%였는데 8년 만에 빈곤 탈출률이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빈곤하지 않았던 가구가 빈곤 상태로 추락한 비율도 두 번째로 높은 7.64%였습니다. 중산층 10가구 중 한 가구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빈곤을 탈출하게 할 만한 사회보장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가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와 교육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점점 뒷걸음치는 국민의 생활상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야말로 그 해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재정의 정상화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은 다할 것입니다. 할 만큼 했는데 지쳐서 그런다. 내가 죽더라도 언니는 좋은 시설 보호소에 보내달라. 장애를 가지고 있던 언니를 돌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한 20대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남긴 유서의 요지입니다.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언니가 밝힌 동생의 동반 자살 권유입니다. 오직 힘이 들고 막막했으면 언니에게 동반 자살을 권유했을까요? 지난해 말 국회가 송파 세모녀법을 처리했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 채 우리의 선한 이웃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기는커녕 과잉 복지를 떠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가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석현 개부의장은 아직 몸이 낫지 않으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발언하신 중에 우리 윤정영 광주시장께서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건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가혹행위와 학생 사망 사건, 총기 난사 사건, 성추행, 성총 사건, 방산비리, 군납비리 사건 등 군 수뇌부부터 이군전까지 지휘 보화를 막론하고 군 기강회의 사건들로 국민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올해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여단장의 여군부와 성폭행 사건은 우리 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비리와 관련하여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놓고도 군 당국은 비리를 척결하기보다 은폐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무려 200억 원을 들여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K11 소총에서 생산까지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군은 4개월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군내 안전관리도 또 병영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방산비리 문제는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는 군 당국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뿌리깊게 박혀있는 군조직의 폐쇄성과 은폐, 축소, 관행 그리고 사병부터 군 수뇌부까지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검단할 때만이 돈이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윤재근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종전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나치 난행을 되새겨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전번 국감에도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에는 일본 제국주의 만행에 대한 속죄와 반성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오이즈미 담화에서 언급한 식민 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자신이 담화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 이후 오이즈미 담화를 거치면서 점점 약화된 일본의 반성이 급기야 멈춰버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침략과 학살의 역사를 패전의 역사로 바꾸고 싶어하는 아베 정권에 대해 주변들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종전 70주년에 대한 아전 인수의 감상을 쏟아 놓는다면 아베 담화는 주변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반성 없는 아베 담화가 발표된다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가 될 것입니다. 침략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아베 총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원혜영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문장을 두 개로 나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에 장밋빛 약속을 저버리고 서민은 증세하고 복지는 축소하는 기만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유행어일 것입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꼼수 서민 증세가 벽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을 모아놓고 지방재정을 개혁할 것을 조명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줘야 할 돈을 어떻게든 줄여봐라 하는 지시일 것입니다. 전에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점을 비추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 증세, 복지 후퇴, 지방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희생양 찾기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금과 억조처럼 여겨온 재벌 감세, 서민 증세의 잘못된 기조를 버리고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서 재정 적자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미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재벌과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영화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이 일자 거둬들이는 해프닝을 연출했습니다. 부산시 측은 영화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화인들은 이번 일을 세월호 참사의 현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 벨 상영에 따른 보복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어떤 영화제도 해당 지방정부의 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영화제 프로그램의 고유 권한에 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문화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문화예술을 잘 모르는 장관이나 단체장이 예산과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그 사업에 개입하는 일입니다. 또 우려되는 것은 이번 일이 단순히
부산시장 개인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많은 영화계 인사들이 이번 사태를 영화계를 길들이기 위한 정권 차원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폐합해서 사전에 선정된 26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정부 비판 영화 제작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영화계의 본질적인 독과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영화계를 길들이려 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국민적 저항은 물론이요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한국 영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인 부산영화제의 위상을 흔드는 그 어떠한 정치적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비상대책위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당이 자치와 분권의 강화 확대를 핵심 방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자리인데요.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올라오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장현 당부관할시장께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수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계시는 문희산 위원장님 같은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속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자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광주의 실정을 해가면서 늘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일들을 끌어안고 또 서로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꿈을 가져다 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24시간 서비스를 비롯해서 시산하 세대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가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준비 없이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담보되지 않고 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도시까지 넘어가는 그런 위기로 판단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셨던 지난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여기사업용 조사도 선정됐고요. 이걸로 해서 어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현득성그룹과 함께 미래의 수소차, 친환경 수소차의 생진화 도시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까지도 여러분들 비롯한 많은 당의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큰 도움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래 지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사민정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의 임금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의 안고 있는 경쟁력 위기, 재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일에 함께 진력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워크아웃 상태를 졸업한 금호타이어의 노사 갈등이 심했던 상황을 큰 어려움 없이 함께 타결됐다는 보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 광주와 호남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게 금년입니다. 약간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금년은 KTX 호남선이 개통이 되고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국제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광주는 처음 맞는 하계 유니버스 대회가 열려서 170여 개국 2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그것은 굉장히 큰 대회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 시절에 발전 그리고 문화로서 먹고 사는 지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된 아시아 문화 전당이 드디어 금년 9월에 개관을 맞게 됩니다. 역시 참여정부 시절서부터 국민정부까지 함께 이어왔던 빛가람 공동 혁신도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광주 전남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한전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 이전에서 광주와 전남 발전에 큰 계기가 마련된 회의이기도 합니다. 사실 광주는 역사의 당당한 가치는 훼손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발전하되 민생에 있어서 외로운 섬이 되지 않도록 민생의 먹거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큰 줄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이라는 특별법이 소속히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난 12월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었는데 경리 전체 회의가 무산된 바람이 됐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유대에 대학생들 단순한 스포츠 대회로 끝나지 않고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생과 통일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 단일팀 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있을수록 당 차원에서 특별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십니다. 호남노석철 문제입니다. 흔히 눈물 젖은 호남선이라는 상징이 사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하루에 몇 차례 있는 항공편 아니고는 3시간 이상 걸리고 그리고 1시간 반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는 중에 갑자기 서대전역 경유하는 방안에 그리고 45분 정도 더 경과가 돼서 지금 고속철이 아니라 저속철입니다. 눈물 젖은 호남선에 호남인들이 지금 분노하는 눈물을 흘리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호남선에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노선으로 어린도 쉽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간선 철도망 중에 유일하게 경전선 구간만이 지금 단선 이전철화 상태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화물 철도도 겨우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선 단선으로 선철화해 주시는 사업을 외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조사입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고 계시듯이 지방재정권은 정말 안타까울 정도의 현실입니다. 저희 광주 광역시만 하더라도 광역시 평균 47.6% 있는 광주는 39%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 사무 비중은 60% 상태에서 2할 지방자치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로서 정말 지방은 그 재정 부담을 떼어안기 힘든 상태입니다. 기위 노력하고 계시는 만큼 당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 새정치 민주연합이 실질적으로 시민과 국민과 함께 맞닿아 사는 현장으로서 늘 민생에 다가서는 낮은 자세로서 섬기면서 다가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연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